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을 해서 당 장악을 위한 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 회의.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속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인 신지호 전 의원, 대변인의 한지아 의원 등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홍영림 원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를 대거 기용해 당내 우군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를 그 민생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통로이자 도구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당내 계파 갈등 해소는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김상훈 신임정책위 의장을 추인할 예정인데 박수로 추인하는 것이 관례지만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요구도 나옵니다. 그동안 한 대표와 각을 세웠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포함된 시도지사 협의에도 최고위에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며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원의 8조 2항에 보면은 예. 시도지사가 예.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서 하반기 전국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산금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이 어렵고 국회에서 이 쟁점 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등 이런 여야 대치 국면에 이어지는 상황에 대통령이 꼭 휴가를 가야 하냐 뭐 이런 반응까지는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역대 야당이 늘 했던 말이죠. 네. 대통령이 엄중한 시간에 휴가를 가느냐라고 하는데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진정성 있는 논평은 아니에요. 통상은 다 한 예. 번씩 일회성 논평인 게 불구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휴가를 가야 하는 의미는 그래야지만 이제 밑에 장차관도 가고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네네.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의 휴가라는 것은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지 시간적 개념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국정을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도 할 뿐만 아니고 구상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휴가를 비판한 것은 그냥 정략적인 일회성 비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일회성 비판이라고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해서 논평이 나온 겁니까? 뭐 국민 정서를 감안한 논평이라고 보면 되죠. 국민들도 많은 다는 아니겠지만 예. 뭐 휴가는 갈 수 있죠. 이 더위에 쉬셔야겠죠. 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익, 민생, 물가, 그다음에 국회는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열 몇 시간씩 저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데 예. 지금 휴가를 갈 때인가? 라는 생각 정도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서울에서 수해가 났을 때도요. 퇴근하시고 집에서 업무를 보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국정 운영 부분들이 그냥 쉴 건 쉬면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국민적인 비판, 야당의 비판을 아예 귀로 듣거나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들을 만한 논평이긴 하나 국정 운영 스타일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예.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책임을 지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전 국민 25만 원 이 민생 지원금 이 방송사법 또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는데 윤 대통령 휴가 중에 전자 결제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15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공파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5일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재량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것이 아마 7월 26일 날 처음 방송통신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로부터 15일 따져보니까 휴가를 다녀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방 중에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네네. 저 휴가 중에는 장차관들이 휴가를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국무회의와 연관성 차원에서 휴가 마치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휴가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뭐 논평을 내는 것도 참 이례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도 국회에서 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은 나을 텐데 항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 자, 이거 뭐 계속 논평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이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야당의 단독 처리, 또 대통령의 거부권. 계속되는 이 소모전이 반복되는 건데 양쪽에 한마디씩 들어보는 걸로 하죠. 뭐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 특별한 논평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사실은 그 대통령 입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근로자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거면 네. 법책에 맞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하냐 그러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불법 행위자를 우대하는 그 법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예.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네. 근데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행위자, 이 노동 관련해서 이 분들께만 이거를 공동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하는 법안이에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노동관계조정법인데 근로자와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야지만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약 맺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에 대해서 노사분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꼴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쟁의행위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이 되지만 일반 국민들께는 상당히 권리 침해적 요소가 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 체계상.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했었던 과거와 또다시 거부권 할 행사밖에 수밖에 없는 없다고 그런 봅니다. 상황이라는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노란봉투법 자체는요, 이게 기본적인 입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분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나 뭐 예. 국민의힘 측에서. 보통 법이라는 것은요, 장을 담그는 뭐 이런 비유를 할게요.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로 김영란법을 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식사비를 3만 원 미만으로 해서 그때 외식업체 등등등 많은 사회적인 어떤 폐해들도 존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입법 취지에 있어서 예. 저 추진을 했죠. 이게 바로 장을 담그는 과정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대통령 얘기하는 거는 구더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 파업자들에게 뭔가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니냐. 그 불법 파업자들에게 어떤 자리를 줌으로써 기업들을 옥죄게 한다라고 하는데 큰 장을 봐야죠. 말하자면 사회 노동력자들, 이 노동자들이 기업가에 있어서의 어떤 계약 관계, 예.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받거나 불법 계약에 처하거나, 그 다음에 자리를 잃거나, 예를 목숨을 잃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했을 때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파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손배 폭탄을 통해서 정말 그 노동자들이 입을 막고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내정자처럼 가정 파탄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한번 해놓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균형이 안 맞으면 이걸 개정해 나가자는 얘기인데 예. 그냥 구독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정 철학 자체가 노동에 대해서는 반노동 정서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짧게 얘기가 지금도 정당한 노동행위, 그러니까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말자는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쟁의행위에 나가는 그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조합의 몇 %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자고 법을 만듭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불법을 보장하자 만듭니까? 그거는 정말 본말을 호도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또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민주당은요, 9일 이 방송장악 청문회, 14일에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야권의 압박에 글쎄요, 이제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이게 좀 궁금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검사 탄핵 청문회의 경우에는 일단 김영철 그 차장검사부터 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김영철 차장검사가 이전에 장시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네네. 장시호 씨께서 나와서 나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커버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이 부분도 강제 수사까지 갔다가 무혐의 결론이 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김영철 검사가 사실은 그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고 현재도 나오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예요. 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돈봉투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결부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소환장이 나오게 되면 안 나갈 도리는 없습니다. 아. 다만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한번 내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도 지금 본인들에 대한 형사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예. 따라서 증언 거부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나 망신주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현재 수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술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효성이 없고 망신주기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망신을 안 당하려면 나와서 증언을 떳떳하게 하면 되죠.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되죠. 예. 그러니까 절차를 피하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예. 증언을 거부하면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돈봉투 사건 부분에 있어서 김영철 검사 탄핵 부분에서 청문회를 연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권이 사라지나요? 검찰이 김영철 검사 한 명밖에 없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게 검찰이 기소권에 압박을 준다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예. 이 부분을 재판이나 어떤 돈봉투 수사에 대해서 이거를 예.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지 않냐라는 것들은 좀 과하지 않냐 생각. 알겠습니다. 여야의 이제 논평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상황인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2달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탄핵, 특검, 거부권 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것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을 냈는데 예. 그 중재안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그 중립적 위치에서의 중재안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게 되면 예.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탑다운 방식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지지층에게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게 민주당 국회에서 통과만이 성과가 아니고 법안 공포 내지 발효가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본인들이 민생법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처리하자. 다만 어떤 것들은 좀 지켜보자. 예를 들면요. 예. 각종 탄핵과 특검을 하고 계신데 탄핵과 특검에 대해서 헌재 지금 계류 중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헌재 판단을 받아보고 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영수회담에서 또는 여야 대표 간에. 어쨌든 약간 탑다운 방식의 휴전 아닌 휴전, 일정 그 최종 해석권자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정도의 합의안이 나와야지만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뭐 하나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헌재 나와 있는 걸 한번 받아보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실타래를 풀긴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방안이 될 수는 있죠. 예.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큰 흐름에서의 변화가 없이는 예. 디테일 부분들이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정치 상황이 꼭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여야 영수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오면 예. 지금 신임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야의 대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마당에 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치할 건 협치해야 되는데 정치 시청 자체는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최병 특검,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 대통령 배우자의 부분 이 두 부분만 나름대로 해소하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만 된다면 예. 민주당이 더 이상 어떤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리하는 독주나 밀어붙이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야 당대표가 확정이 되면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자신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가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40분 된 것 같은데 나오니까 12시 40분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제가 뵙자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뭐 서로 간의 필요성을 아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사적인 친소 관계가 공적인 임무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제안했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정 관계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멘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독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알려지지만 어쨌든 독대라고 보여지고 예. 이 독대를 통해서 사안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관계의 회복 단초를 만들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안별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그 신뢰가 현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판단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를 훌륭히 한 이후에 대통령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대권 행보에 대한 정치적 비전이 있잖아요. 예. 그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결의 사람이다라는 그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여태까지 검찰당 같이 해왔고 비대위원장까지 대통령의 어떤 심의 의무로 약용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예. 불식시켜야지만 윤 대통령이 이어서 두 번 똑같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야 이런 세간의 이제 그 의심 눈초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 관계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공적 관계가 내 본래 모습이다. 이런 취지의 국민적 어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적 관계, 국민적 어필 이런 것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 한동훈계로 조직을 꾸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발표도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 좀 힘이 실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늦었죠. 늦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선출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이 인선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점식 전 정책위장이 누가 보더라도 용산이나 친윤 쪽에서 버티기를 해라. 예.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보를 했거든요. 저는 그 행보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파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사적 관계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본인이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걸림돌이 생기면 예. 대통령의 독대 요청을 해서 수시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예. 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이 예. 윤한 갈등의 어떤 뭐 해소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는 본인은 언제든지 쫓아가서 대통령과 단판을 짓겠다 이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제 친항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한동훈 예. 지도부의 어떤 당정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면 일단 당내 장악은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요 의원총회에서 김상원 신임 정책의장 내정자 또 추인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관례상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해 왔는데 친윤계 의원들 반대 목소리를 낼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장악은 했다라고 밖에서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추인 같은 거는 뭐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는 한동훈 체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김상원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부의장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책통이고 예. 또 개파석이 열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사실 합리적인 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아마 추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의원총회에서 추인은 무난하다고 보고 또 무난해야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출범한 한동훈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힘을 안 싣는 행위 자체는 당내에서는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이런 한동훈 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면 예. 그 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단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텃밭인 호남 경선도 이재명 후보의 이 80%대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 김두관 후보가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이죠. 과거 군부 시절 하나회에 비유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더민주 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사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에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비유라고 얘기는 했지만 혁신회의를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이거 조금 뭐랄까 지나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회란 단어가 좀 지나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카르텔이 형성됐다 정도는 뭐 납득할 수 있으나 하나회는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한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선거다 보니까 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김두관 후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옆에 하나의 같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두는 것은 예. 과연 앞으로의 이 대표 체제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해산시키거나 해체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앞으로 준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자체는 다양성 얘기를 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양성이 그때그때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 예. 당내 민주당에 있어서의 다양성 과연 얼마나 좀 폭넓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예.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목소리가 그게 다양성이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 다양성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객관화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당의 어떤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언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극성 강경파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괜찮을까요? 이게 다양성이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후보가 사실상 승기를 굳히긴 했지만 이 호남 지역 득표율 이 80%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호남 투표율 20%대에 그쳤어요. 이 투표율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호남 투표율이 20대 초반 정도 됐던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는데 전체 투표율도 26%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민심, 그 당심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네.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의 국민 여론조사의 그 수치 이런 부분들이 김두관 후보가 기댈 부분인데 네.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중에 국민 여론조사 30%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을 얻는지 이걸 보고 아마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 지난 2022년도 전당대회 비춰봐도 다양성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 과정에는 본인도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어쨌든 본인을 추종하는 그 팬덤층의 역할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가 가을에 들어서는 입추인데 무더위는 광복절까지 열흘 더 지속될 전망인데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폭염으로 사흘 사이에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나기 예보도 있다고요?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은 2시간 전부터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대기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비온 뒤 습도가 높아지며 현재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무척이나 무덥게 느껴지는데 시민들은 얇은 옷차림으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수원 34도를 비롯해 청주, 대구 등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후 6시부터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에 그리고 오전과 밤 사이 전북과 울산, 경남 내륙 및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5에서 40mm, 강원도와 충청권이 5에서 60mm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는 1,5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일에 2명, 3일 3명, 4일에 1명이 폭염으로 숨지며 사흘 새 온열 질환 사망자만 6명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가마솥 더위는 이달 중순까지 열흘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전북 순창에서 휴가철을 맞아 친척집에 놀러 갔던 10대 형제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종 사촌이 몰던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종 사촌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전북 순창군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크게 부서졌는데 특히 조수석 쪽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드레일 부딪혀가지고 그 4명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었다. 운전자만 충격이 덜해서 좀 이렇게 서 있었고.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 형제와 20대 여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이종 사촌 남매로 친척 사이인데 휴가철을 맞아 친척집에 놀러 갔던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름철이라고 친척들끼리 모였나 봐요. 술 한잔 먹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가드레일을 받고 그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사고 당시 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하고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 숭례문 인근 이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이 70대 남성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피의자 70대 남성과 이 숨진 환경미화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한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피의자는 쪽방촌과 그 노숙을 전전하던 70대 남성이었고요. 네. 피해자는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었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던 사이가 아니었대요. 작년 5월경부터 알았던 사이인 것 같은데 피의자 말에 의하면은 그날 피해자에게 물 좀 달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은 했었는데 네. 하지만은 그 당일 그 즈음 해가지고 지하보도에 대청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뭐 이것저것 좀 물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좀 치워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범행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도심 속에서 이뤄졌는데 만약에 이제 지하보도에 지나가는 다른 행인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청소 노동이라는 것은 예.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네네.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유령 노동이라고 분류하기도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령 노동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출근 이전에 청소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그렇죠. 비일비재한 일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다수의 노숙인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예. 여성 노동자가 혼자서 근무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죠.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예.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중구청에서 이를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이를 시행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대장치도 보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흉기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 강력 범죄 사전에 좀 막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최근에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예컨대 지난달만 해도 예. 성동구의 한 정육점에서 네. 부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환경미화원 또 살해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에 예.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 기동 순찰대가 신설이 됐는데 그런데 따져 보니까 이 기동 순찰대가
야간하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데 사실 범행이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흉기 살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1m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세 남성 백모 씨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범죄 사실이 잔악무도하고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예.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 예방의 경우 그냥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수준인 경우에 공개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예상되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과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흉기 살인이 이어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이 도검, 이 전수 조사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지 허가가 된 도검이 네. 82,641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지자들한테 범죄 경력이 누락된 것이 없는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건데 원래 이 총포법에 보면요 결격 사유가 있어서 네. 20세 미만 심신상실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그리고 금고 이상 실형 등 전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지 허가가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니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총포법에 보면은 총포 같은 경우에는 소지 허가 갱신 규정이 있는데 도검은 이런 갱신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이 생겼을 때에만 전수조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도검 같은 경우에도 갱신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한 소지, 이런 규제에 대해서 법안이 좀 더 촘촘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일단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예. 관련 법안 개정 법률안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검의 경우에는 갱신 규정이 없었습니다. 갱신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신체 장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절차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정신장애라든가 신체 장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요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고 그리고 특정 경제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동 성범죄 혐의자의 경우에는 형이 집행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까지는 이러한 그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예. 그러한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나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근처로 난폭 운전하는 이 따릉이 폭주 집회를 예고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공권력이 낭비됐다. 앞서서 이제 경찰 단속을 조롱하기도 했는데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에 따릉이 폭주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네. 거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이거 사고 많이 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행인을 갖다 잘못 치우면 예. 크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따릉이 폭주연맹에서 다 같이 모여서 폭주를 하겠다? 전동 킥보드 가지고 참 일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실제로 이와 같은 폭주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력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협적인 주행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처벌할 그런 규정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법률안이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사건처럼 공동위험행위 금지를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공동위험행위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난폭 운전 금지의 경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과로라든가 질병 그리고 약물에 취했을 경우에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규정조차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얼마 전 국가정보원이요, 김정은이 140kg의 이 초고도 비만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서 신약을 찾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보고가 됐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실제로 사향 노루에서 추출된 사향을 링거로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북한 김정은이 끊임없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난 6월 푸틴 방문 때도 푸틴과 함께 걸으며 연신 숨을 내쉬었는데 더위에 지쳐 야외 일정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한다며 고혈압과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실제 해외에서 신약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정부 당국 관계자는 김정은이 최근 사약노루 약제를 링거로 맞고 혈압이 내려가는 등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령의 부하들에게까지 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양은 수컷 한 마리에 30g밖에 얻지 못해 금값의 3배에 달하는 귀한 약제로 분류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양을 정맥에 투여했던 부분은 굉장히 유효했을 거로. 전문가들은 사양의 주요 산지이자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약제를 수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영국에서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지면서 촉발된 극우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벌어진 폭력 사태로 최소 9명이 체포됐고 런던과 리버풀 등에선 이슬람 사원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외신은 흉기 난동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헛소문이 SNS로 퍼지면서 극우파 폭력 시위가 급속히 확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남 구리의 화엄사에서 한여름밤에 모기장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 지리산 사찰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지리산 자락의 화엄사 앞마당이 모기장으로 가득합니다.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해 마련된 이색 음악회인데요. 소문을 듣고 700여 명의 관객이 찾아왔습니다. 참석자들은 화면과 함께 뮤지컬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밤에 열린 정말 이색적인 음악회인데요. 요즘 휴가철인데 피서객들도 열대야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사진 기자가 강릉 바닷가에 취재를 갔는데 밤에도 엄청난 인파가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피서객들이 바다로 나와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강릉은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한 곳도 있었죠.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2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가장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며 무덥겠는데요.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와 대구 35도, 경산은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 기간인 7말 8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 차가 막히는 구간은 어디인지, 공사 구간은 어디인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그럼 바로 1분 안에 이렇게 답장이 오는데요. 요즘 내비 어플도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차가 막힐 때 왜 막히는지, 어느 지점 몇 차선에서 공사 중인지 사고인지 빠르게 알려주는데요. 무료 견인 서비스도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04가 어렵다면 도로공사, 2504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